당신은 소매업에 적성이 맞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의 이 한마디가 그를 해고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회계 업무는 엉망이었고 서류 정리에만 매달려 고객들을 기다리게 만들었죠. JC페니 매장에서 최악의 직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던 이 남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소매업에 재능이 없는지 언젠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 매출 6,110억 달러, 직원 230만 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유통제국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2억 4천만 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1,500개 매장을 27개국에 운영하는 거대 기업, 바로 월마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으로 여러 주를 떠돌며 살아가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 아버지는 농사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 항상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죠. 토요일 밤이면 길거리에서 직접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리고 건널목 맞은편에서는 팝콘을 팔면서 온갖 희한한 물건들을 파는 괴짜 상인. 매장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상술 지침서를 구해다가 그대로 따라해야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한 농부가 소매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자기만의 가게를 차려보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18년 3월 28일 오클라호마주 킹피셔라는 작은 도시에서 샘 월튼이 세상에 태어나 그의 아버지 토마스 월튼은 농업에 종사했지만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월튼 가족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주에서 저주로 끊임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죠. 그러던 중 미주리주 컬럼비아에 정착하게 되었고 샘은 그곳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샘은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려 아버지가 사업 거래에서 아주 작은 이윤만으로도 어떻게 버텨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어머니는 젖소를 직접 길러서 우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샘은 축구 연습이 끝나면 동네 곳곳을 다니며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샘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소중함과 단 1달러를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그리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돈을 벌기 위해 항상 집을 비우고 다녔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토마스와 부인 사이의 관계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실제로 샘은 나중에 자서전을 쓸 때 자신의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말다툼을 자주 하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샘은 이런 가정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보이스카우트에서도 여러 리더십 역할을 맡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1935년에 데이비드 H. 힝먼 고등학교를 졸업한 샘은 미주리 대학교에 진학하여 비즈니스 세계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신문 배달부터 식당에서 웨이터까지 온갖 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했죠. 특히 그가 운영했던 신문 배달 사업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샘은 단순히 신문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각자가 선호하는 신문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 놓아두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다른 신문 배달원들보다 훨씬 많은 팁을 받을 수 있었죠. 이때부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했어요. 1940년 봄에 대학을 졸업한 샘은 소매업계에서 첫 직장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와 주 데모인에 있던 작은 JC페니 매장에서 판매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받은 주급이 7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샘의 평가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JC페니에서 최악의 직원 중 한 명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회계 업무 처리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서류 정리에만 매달리는 것을 무척 싫어했거든요. 실제로 샘의 상사는 한때 그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소매업에 적성이 없다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샘은 이 평가에 대해 속으로 내가 정말 소매업에 재능이 없는지 언젠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월튼을 구원해준 유일한 능력은 바로 뛰어난 영업 실력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매달 25달러의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까지 확산되자 월트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자신이 나중에 소매업계의 전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해에 미 육군에 입대한 샘은 군대에서 그의 타고난 리더십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군 정보부대에 배치되어 대위까지 승진하게 되었죠. 1942년 4월 오클라호마에 주둔하던 샘은 그곳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헬렌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교제 기간을 거쳐 1943년 발렌타인데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헬렌은 샘의 야심찬 꿈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큰 도시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 조건이 나중에 월마트의 핵심 전략인 작은 마을 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월튼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 빌린 2만 달러와 자신이 모아둔 5천 달러를 합쳐서 소매 사업을 직접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샘이 선택한 곳은 아칸소주 뉴포트에 있던 벤 프랭클린 매장이었습니다. 당시 2만 5천 달러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35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어요. 20세기 동안 미국에서는 수백만 개의 소규모 상점들이 문을 닫았는데 샘이 인수한 이 특정 매장도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샘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너무 비싸게 지불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다 라면서 말렸지만 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출의 5%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처음에는 월튼에게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이것이 잡화점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해냈습니다. 그는 소매업의 모든 전형적인 규칙들을 철저히 연구한 다음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무시했습니다. 샘이 벤 프랭클린 매장을 운영할 때는 회사 본부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규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한 상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매장들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샘은 이때부터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죠. 그는 높은 이율률보다는 많은 판매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 아이디어의 진짜 위력을 완전히 깨닫는 데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샘이 한 입이 특별히 혁신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해보자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가 사업적으로 영리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짜 성공의 비결은 고객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접근 때문에 샘과 그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그에게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죠. 샘은 고객 한 명명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가족사까지 챙겨 물어봤어요. 동생 버드에게도 합류를 요청해서 형제가 함께 매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샘이 임대하던 매장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집주인들은 월튼이 다른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에 썩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출 수치가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큼 훌륭했죠. 하지만 샘이 만들어내는 매출 수치가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매출은 45% 이상 급증하여 첫 해에 10만 5천 달러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이 수치가 다시 14만 달러로 증가했고 3년 차에는 매출이 25% 더 늘어나서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1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샘은 장인어른에게서 빌린 2만 달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아칸소 지역에서 그리고 아마도 주변 지역에서도 최고의 잡화점 사업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과들이 무의미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임대계약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거든요. 샘 월튼이 1945년에 매장 임대계약서에 서명할 때 갱신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갱신 옵션은 보통 임대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표준 조건이었거든요. 월튼의 장인이 이런 실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5년 후 집주인은 월튼을 내쫓고 자신이 직접 그 수익성 좋은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월튼은 뉴포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체 중 하나를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마을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아내 헬렌도 내 자녀 중 3명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을을 똑같이 애정 깊게 여겼어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었고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샘 월튼은 자서전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기였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전체 지역에서 최고의 잡화점을 만들어냈고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왔는데 이제 내 자신의 가게에서 쫓겨난 후 마을까지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경험은 샘에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첫째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쓰라린 경험이 나중에 월마트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샘 월튼은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찾기 시작한 그는 아칸소주 벤트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 다양한 상점들을 알아보았어요. 벤튼빌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헬렌의 조건에도 맞고 경쟁자도 많지 않았거든요. 월튼이 마을 중심가에 2번째 가게를 설립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이번에는 99년 임대 계약을 고집했습니다. 샘은 1950년 여름에 새 가게를 열었는데 월튼의 5센트와 10센트라는 이름으로 개업했어요. 월튼 가족은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어서 모든 소문이 금세 퍼졌거든요. 월튼이 마침내 매장 문을 열었을 때 1950년대 벤튼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고, 샘은 이런 흐름을 적극 활용했어요. 그는 상품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공급업체를 찾아가서 더 좋은 조건을 협상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월튼은 소매업계의 셀프 서비스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했어요. 판매 직원이 고객을 위해 상품을 가져다 주는 대신 고객이 직접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상품을 가져간 다음 입구에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런 방식은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월튼은 즉시 이 아이디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면서 상품 비용도 더욱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이 새로운 방법은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입을 3배나 늘려주었어요. 고객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이 방식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느꼈죠. 샘은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매장을 하나씩 늘려갔고 1950년대 말까지 월튼은 빌린 돈과 매장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해서 인수한 15개 매장의 당당한 소유주가 되었어요. 하지만 샘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샘은 사업에 쏟아붓는 노력에 비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이 새로운 전략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존재 이유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할인 매장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품질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고객의 비용 부담까지 줄여드려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월튼의 아이디어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품을 할인하는 대형 매장을 건설하고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작은 마을에도 매장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미친 생각이었어요. 경쟁 업체들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가격 차이를 보상받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지만 차이점이 있었어요. 할인 매장들은 보통 규모가 작고 도시 지역에 위치했으며 대부분의 매장이 전체 재고가 아닌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만 할인을 제공했거든요. 하지만 샘의 계획은 달랐어요. 모든 상품을 할인하고 큰 매장을 만들고 작은 마을에 진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위험한 모험이었고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샘은 처음에 자신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던 벤 프랭클린 매장 회사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매장들은 월튼의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매장에서 쇼핑할 리 없다며 반대했어요. 월튼이 낮은 가격을 책정하려면 표준 도매 마진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고 다른 선택지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 임원들은 샘의 제안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월튼은 큰 도박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거액을 빌린 다음 1962년 아칸소주 로저스의 첫 번째 월마트 매장을 열었어요. 개장 첫날부터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 몰려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갔어요. 고객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굳이 도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월마트 매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기간 동안 회사 매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급증했어요. 샘은 경쟁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상품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매장의 나무 진열대를 더 저렴하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한 금속 진열대로 교체했어요. 그가 고안해낸 또 다른 전략은 경쟁업체들보다 매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오직 월마트만이 시도했던 것이고 월튼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죠. 주말에도 문을 열어서 가족 단위 고객들을 끌어들였어요. 고객들에게는 넓은 주차 공간도 제공했는데 경쟁 업체들과 달리 1969년까지 주차 비용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샘 월튼은 수익금과 차입을 통해 사업 확장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1970년에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월마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죠. 최초 공개 모집으로 약 500만 달러가 조달되었고 월튼과 그의 가족은 주식 지분을 약 61% 정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월튼은 은행 빚을 갚고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도 상환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단계의 야심찬 계획을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주식 상장은 월마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1970년과 1971년 사이에 월마트는 6개의 매장을 추가로 열었고 그 후 2년 동안은 매년 13개씩 매장을 더 개점했어요. 1980년 말까지 월마트는 총 276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매년 약 100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소매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샘은 월마트의 급속한 성장이 고객들을 끌어들인 저렴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샘은 동료들을 파트너로 대우하면서 현금 보너스와 스톡 옵션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 소매업계에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회사 성장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했죠. 월튼은 매장들이 창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배치해서 하루 만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하면서도 광고 비용은 최소화했어요. 또 다른 혁신적인 결정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1970년대 말까지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었습니다. 월튼은 자신의 매장을 소매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냈어요. 회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70년에 월마트 주식 1650주를 매수했던 한 투자자의 주가는 1987년까지 70만 주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았어요. 1983년에 월튼은 또 하나의 뛰어난 사업적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들과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샘스 홀세일 클럽을 시작한 거예요. 월튼은 다시 한번 금광을 발견했고 1990년까지 월마트는 1000개가 넘는 매장과 15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매업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샘에게도 공정한 몫의 비판이 있었어요. 그와 그의 소매 사업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단체들로부터 소규모 소매업체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사업에서 몰아냈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거든요. 샘 월튼 본인도 소규모 매장들은 적어도 예전만큼은 존재하지 않을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인정했어요. 모든 것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어디서 쇼핑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샘은
이런 비판에 대해 나는 단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샘 월트는 1992년 4월 5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74세였고 사망 당시 월마트의 연간 매출은 1,040억 달러를 넘어서 오늘날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샘은 죽는 순간까지도 회사 일을 걱정했다고 해요. 현재 월마트는 전 세계 27개국에 1,5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6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23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매주 2억 4천만 명의 고객들이 월마트 매장을 방문합니다. 한 농부의 가난한 아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죠. 샘 월튼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객 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항상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라는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 세계 최대의 유통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어요. 오늘날 월마트는 여전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과 배송 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샘 월튼이 뿌린 씨앗이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는 셈이죠. 소매업에 재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